네, 전 영상에서 제가 마치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꺼졌거든요. 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그 톡이 왔었는데 톡이 왔다가 또 전화가 오게 되면 이 영상이 촬영하던 게 꺼져버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요양보호사 그 영상 촬영할 때도 그것 때문에 난감했는데 부랴부랴 끝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녁 9시거든요. 저녁 먹고 잠깐 와서 하는 거라서 비행기 모드로 꺼놓고 하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독서 해볼까요? 실패를 부르는 회피 프레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그렇죠. 새로운 일을 하면 누구나 다 실수를 꼭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봅니다. 구약 성서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나온다. 모세는 12명의 사람들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의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데 12명 중 10명의 보고 내용은 부정적이었다. 그 땅이 풍요롭긴 하지만 이미 거기 정착한 이민족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기기 힘들 거라는 이유에서있다. 그 땅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이민족들에게 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자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12명 가운데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임을 강조하며 그곳으로 진군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물론 결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성취하는 사람과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 차이를 잘 보여준다. 성취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접근 프레임이다. 반면에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회피 프레임이다. 접근 프레임은 보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광한다. 그러나 회피 프레임은 실패 가능성에 주목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실수할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보상의 크기보다는 처벌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회피 프레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어려운 일을 시도하여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행여나 이를 도모하다 망신을 당하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려 한다. 설령 성공 가능성이 99%라고 하더라도 1%의 실패 가능성에 연연한다. 그래서 혹시 실패하면 이라는 자기 방어적인 시나리오로 최악의 결과를 그려보고는 모험 자체를 감행하지 않는다. 회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로 성공을 거두더라도 흥분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안도감부터 경험한다. 휴, 다행이다. 안 하기를 잘했어. 등이 주된 감정 표현이다.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용기 있는 행동은 오직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러한 도전적인 프레임이 있었기에 비행기가 발명되고 우주선도 탄생할 수 있었다. 회피 프레임이 강한 사람에게는 지금껏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위험한 시험 비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지만 안주하는 사람에겐 어설프게 나섰다간 낭패오기 십상인 위험한 곳으로만 보일 뿐이다. 그렇죠. 그쵸. 근데 이것도 약간 나이하고 상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 프레임, 스스로만 아는 나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용기 있는 행동보다는 내가 체력도 소진되고 정신력도 소진되기 때문에 내가 덜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쉽게 포기하고 확률이 적은 일에는 확률적으로 성공률이 적은 것에는 도전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 소극적인
프레임을 갖게 되는 거죠. 틀 속에 갇힌 마음. 다음 영어 단어들이 컴퓨터 화면에 한 번에 하나씩 제시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단어들을 빠르게 읽어보라. 매킨토시, 메커니즘, 마이클, 메카닉, 그 다음에 머시너리. 혹시 마지막 단어를 읽을 때 실수하지 않았는가? 머시너리로 읽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메키너리로 읽지는 않았는가? 머신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아마도 상당수의 독자들이 그렇게 읽었을 것이다. 앞서 제시된 단어들을 읽는 동안 독자들의 마음은 이미 C나 CH를 크로 발음하도록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머시너리를 메키너리로 읽게 되었던 것이다. 프레임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 위 예시에서 활성화된 프레임은 아주 단기간의 경험으로 형성된 프레임이다. 불과 몇 초 사이에 형성된 프레임이 이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다면 한 개인의 삶을 통해 또는 한 문화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프레임이 얼마나 강력한 마음의 준비를 불러일으킬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히스토리와 허스토리. 페미니즘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를 들라면 나는 주저없이 herstory를 꼽을 것이다. 이 단어는 역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history에 항의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신조어로 로빈 모건이라는 작가가 1970년에 쓴 자매는 강하다. Sisterhood is powerful. Sisterhood라는 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 사용했다. 물론 history는 his 플러스 story의 합성어가 아니다. history는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탐구를 통해 배우는 행위라는 뜻이다. 히스토리아. 따라서 her와 story를 합쳐서 her story를 만들어낸 것은 history라는 단어 자체의 남성 중심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과 역사가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되고 해석되어 온 오랜 관행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는 her story는 뭐 그녀의라는 이 여성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히스토리에 대항하는 것처럼 썼지만 사실 히스토리는 그게 아니라 히스토리아에서 온 건데 her story라는 이 단어가 생긴 그 배경을 보면 남성 중심성에 대한 그 약간 저항으로 남성 중심으로 인간의 삶과 역사가 기록되고 해석되어 오는 거에 대한 저항으로서 her story를 만들었다는 거죠. 또한 인간의 역사를 여성의 프레임에서 재조명하는 것, 여성 스스로 여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징인 셈이다. her story는 1970년에서부터 80년대 사람들, 특히 페미니스트에 동의하는 젊은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티셔츠에 단골 소재로 등장한 것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단어는 국내 한 여성 잡지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처럼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단어가 제공하는 새로운 프레임 때문이었다. her story라는 용어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 도덕적 비판보다도 더 강렬하게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았다. 남성 중심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거나 그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껏 자연스럽게 보였던 것들이 거북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물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제 학과장이나 의장을 지칭할 때 chairman이 아닌 chairperson이라고 해야 하고 편지나 공문서를 쓸 때도 dear sir or madam이라고 해야 한다. 인간을 지칭할 때도 man이 아닌 human being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말에도 어떤 분야의 선구자를 지칭할 때 뭐뭐의 아버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썼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번호를 부여할 때 무조건 남학생들에게 앞번호를 부여하는 관행 역시 사라져야 한다. 지금도 그렇진 않겠죠? 이 책이 2007년에 쓰였으니까. her story라는 안경을 통해 경험하는 세상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다. 이기적 유전자,
The Selfish Genie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저서 만들어진 신, The God Delusion 맞나요? 모르겠어요. 에서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의식의 함량이라고 시켜 세웠다.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이 자신의 저서 만들어진 시인에서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의식의 함량이라고 시켜 세웠다. 안경을 통해 경험하는 세상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각이다. 그죠? 프레임이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준다는 거죠. 편견의 실수 1999년 2월 4일 아프리카 기니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아마두 디알로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4명의 백인 경찰이 쏜 41발의 총탄 중 19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어린 시절 디알로는 사업가인 아버지를 따라 토고, 기니, 태국, 싱가포르에서 살았고 독서와 음악, 스포츠를 즐기며 유년을 보냈다. 프랑스 국제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등 세계 명문에서 수학한 그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의 브롱스 14번가에서 거리 좌판을 하며 언젠가 다니게 될 대학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업가여서 저는 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좌판을 성실했나 보네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디알로는 바람을 쐬려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백인 경찰에게서 멈춰! 머리에 손 올려! 라는 느닷없는 명령을 받게 된다. 4명의 백인 경찰은 디알로가 자신들이 쫓고 있던 흑인 강간범이라고 의심했다. 디알로는 경찰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는 행동을 했고 경찰들은 이를 권총을 빼들려는 행동으로 오인하여 무려 41발이나 되는 총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때 디알로가 꺼내려던 것은 지갑이었다. 4명의 백인 경찰은 흑인인 디알로를 본 순간 자신들이 쫓던 강간범과 닮았다고 판단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정작 그가 꺼내려던 것이 권총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보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반론의 주된 내용은 디알로 자신이 전투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백인 경찰들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인정되어 전원 석방되었다. 어떻게 살인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실수로 인정을 돼서 석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유효한 건가요? 이에 디알로의 부모는 뉴욕시를 상대로 8,1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300만 달러의 양측이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300만 달러면 한 30억 되는 거죠. 만이 1000 단위고 1000억, 10억, 30억 정도 되겠네요. 과연 디알로가 백인이었어도 경찰들은 지갑을 꺼내려는 행동을 권총을 꺼내려는 모습으로 착각했을까? 혹시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범죄와 연결시키는 고정관념의 프레임으로 디알로를 봤기 때문에 지갑과 권총을 혼동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연구 결과는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인간의 슬픈 좌상을 드러냈다. 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참여자들에게 비디오 게임을 하는 중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화면에 튀어나왔을 때 그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발사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했고 무기가 아닌 다른 물건을 들고 있으면 다른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했다. 이때 튀어나오는 사람은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었다. 참여자들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두 버튼 중 하나를 누르도록 지시했다.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사전에 주지시켰다. 이 게임에서 실수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등장인물이 무기를 들고 있을 때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과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데도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인물이 나타나고 아주 짧은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디알로와 맞닥뜨린 경찰들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등장인물이 무기를 들고 있을 때 쏘지 않은 실수는 그 인물이 흑인일 때보다 백인일 때가 더 많았고, 등장인물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을 때 무기를 든 것으로 착각해서 방아쇠를 당긴 실수는 그 사람이 백인일 때보다 흑인일 때 더 많았다. 백인 참여자들은 흑인 이퀄 범죄자라는 고정관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실수를 한 것이다. 아마도 그 백인 경찰들 역시 이러한 고정관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기에 있지도 않은 무기를 봤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고정관념이 계속 지속된다면 참 그들에게는, 흑인들에게는 살기 비참하기도 하겠다. 그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게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인간들이. 착해 보이는데 설마 나쁜 짓을 할까? 저 사람은 악해 보이니까 무조건 나쁜 짓을 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다음은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긴 힘.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겼나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펩시와 코카콜라 간의 콜라 전쟁에서 펩시를 승리로 이끌었던 존 스컬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프레임의 위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본 마케팅의 귀재였다. 스컬리는 1967년 펩시에 입사하여 1970년 최연소 마케팅 담당 임원이 되었고 1977년에는 최연소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초고속 승진은 흥미롭게도 병에서 시작된다. 그 당시 펩시는 코카콜라의 성공이 코카콜라 특유의 병 디자인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었다. 코카콜라 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고 아이콘이었다. 그래서 펩시 측은 코카콜라를 이기는 길은 코카콜라보다 더 세련된 병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프레임하고 수년간 디자인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스컬리가 맨 처음 입사하여 배치된 곳도 새로운 병을 만드는 부서였다. 그러나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마치 LG가 삼성을 넘기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여전히 코카콜라의 아성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스컬리는 펩시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프레임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코카콜라보다 더 세련된 병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펩시콜라를 더 많이 마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카콜라를 먼저 마셔봐서 그런지 몰라도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펩시를 마셨을 때 아직까지 펩시가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맛을 뛰어넘어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LG 휴대폰이 망한 이유도 예전에 배용준이 광고할 때 광역 PCS에서부터 많이 뭐라고 하지? 그 와이파이 무선 터지듯이 그 공유기를 많이 설치한다고 했는데도 안 터지는 게 문제였거든요. 품질이. 그래서 그 본질을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발견했네요. 그때부터 펩시는 문제의 본질을 다시 프레임하기 시작한다. 이에 스컬리는 펩시 역사상 최초라고 할 만한 대규모 소비자 조사를 수행했다. 총 350가구를 대상으로 탄산음료 소비 패턴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콜라병의 크기나 양에 상관없이 일단 집으로 사 들고 가면 버리지 않고 다 마신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발견했다. 큰 병에 든 것이든 작은 병에 든 것이든 콜라를 사고 나면 다 마신다는 것. 이 점에 착안한 스컬리는 펩시병을 코카콜라 병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 또한 집으로 들고 가기 편하게 다양한 크기의 패키지 상품들을 내놓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던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릴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만일 펩시가 문제를 계속해서 콜라병의 디자인으로 프레임했더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쾌거였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건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펩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알고는 있지만 걔 누구죠? 가수? 아이유가 펩시를 광고했지만 아이유 앞에 사랑을 안돼 그 노래 누구지? 지코가 그 한국어? 아니면 한국인 문양? 한국 문양이 있는 그 재킷 그 수트를 입고 왔는데 그 수트의 디자인 그게 거의 한국적이었고 또 K-팝이 유명해진 지금 그렇게 대표적으로 아이돌이 나와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아이돌에게 굉장히 어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지코가 나왔을 때부터 솔직히 저거 잘 팔리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이유도 나오고 나중에 또 누구 바뀌었나?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코카콜라에서도 우리나라 아이돌 그 걸그룹 뉴진스였나? 그게 넣은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크다고 생각하지 우리나라에서 안 그러고 미국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크기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었는지는 별로 동의는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프레임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프레임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작가가 작품 사진을 찍지 못하는 이유가 사진기 성능에 있다기보다 멋진 장면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죠? 최후 통첩 게임. 경제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게임 상황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곤 한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도 그 도구 중 하나인데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 10,000원이 있다고 하자. 두 사람이 10,000원을 나눠 가질 수 있는데 그중 한 사람 분배자, 한 사람이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여 다른 사람, 결정자, 다른 사람에게 제안한다. 결정자는 분배자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분배자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결정자는 자신에게 분배되는 액수가 적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결정자가 제안을 거부하면 두 사람 모두 한 푼도 갖지 못한다. 이때 분배자는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나눌 것을 제안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안할 수도 있다. 그렇죠? 제안을 안 받아주면 한 푼도 모두 못 갖게 되니까. 자신이 9,000원을 갖고 상대에게 1,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할 수도 있다. 어쨌든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는 편이 더 경제적이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제안이라도 100대 0이 아닌 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잣대로만 볼 수는 없다. 때로는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만족감이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계산적으로는 1,000원이라도 받는 것이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이 부당한 분배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분배자의 제안을 거부하곤 한다. 그렇죠. 억울한데. 나도 못 받지만 너도 혼 좀 나봐라 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배자로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배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참여자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자기에게 더 유리한 분배를 제안하고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훨씬 더 공평한 분배를 제안한다는 점이다. 어휘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이는 각각 던져진 이름이 서로 다른 프레임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게임의 상황에 대한 프레임이 이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라고 하면 월가, 그 주식과 금융의 대표적인 그 스트리트의 개념이 들어간 그 단어가 이름이 붙여져 있으니까 왠지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똑똑하다는 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단어에서
그렇게 분배를 하거나 또 감정을 싣기도 할 것 같네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리 로스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프레임은 물건에 의해서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연구팀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5가지의 물건 사진을 각각 제시하고 그것을 키 순서대로 정렬하게 했다. 이때 일부러 사진 속의 물건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각각의 물건에 집중하도록 했다. A 조건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것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들, 즉 서류 가방, 만년필, 회의실 테이블, 정장용 구두였다. B 조건 참여자들에게는 비즈니스와는 무관한 전기 소켓, 연, 칠면조, 고래, 악보 등의 물건들이 제시됐다. 그런 후에 참여자들에게 최후 통첩 게임을 하겠고 분배자의 역할을 맡아 일정 액수의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누겠다. 자료 분석 결과 비즈니스와 무관한 물건들의 크기를 비교한 비조건 참여자들의 경우 91%가 50대 50의 공평한 분배를 제안했다. 그러나 비즈니스와 관련한 물건들의 크기를 비교한 A조건 참여자들은 불과 33%만이 50대 50의 공평한 분배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과 관련된 물건들에 노출되기만 해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경쟁 프레임을 갖게 되어 가능하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런 결과가 사진에만 국한될까? 연구팀은 후속 연구에서 참여자들에게 사진이 아닌 실제 물건들에 직접 노출되도록 했다. A 조건에서는 최후 통첩 게임을 하는 실험실에 서류 가방과 검정색 고급 서류 폴더를 구비했고 참여자들 앞에는 은으로 된 고급 사무용 펜이 제공되었다. 실험자가 최후 통첩 게임에 필요한 자료를 그 서류 가방에서 꺼내 참여자에게 주었고 참여자는 제공된 고급 사무용 펜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구비된 고급 서류 폴더에 집어넣었다. 반면 B조건 참여자들에게는 고급 서류 가방 대신에 보통 가방, 고급 서류 폴더 대신에 종이 상자, 고급 펜 대신에 연필을 줬다. 그 결과 B조건 참여자들의 100%가 50대 50의 분배를 제안했지만 비즈니스 물건을 접한 A조건의 참여자들은 겨우 50%만이 50대 50의 분배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레임은 주변의 사소한 물건들을 통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주변의 물건들이 단순한 생활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프레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나면 물건 선택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프레임은 단순히 마음먹기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명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겠거나 그런 거. 그리고 보통의 물건을 쓰면 조금 우습게 보는 거. 그 얘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소유와 경험의 차이.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과일 한 접시, 그리고 바이올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이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독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생겨서 그러나 봅니다. 저 한 15분대 정도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소유와 경험의 차이는 다음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